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는 광고에 나온 자동차를 소유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망칠 수 있는 또는 적어도 약화시킬 수 있는 심리의 여러 측면이라든가 소유의 전반적 과정을 교묘하게 무시해버린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나서 얼마 후에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어떤 것에 계속 눈이 가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것을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임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고 소유하면 지속적인 만족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행복의 가파른 절벽을 다 기어올라 가면 넓고 높은 고운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싶어한다. 정상에 오르면 곧 불안과 욕망이 뒤엉키는 새로운 저지대로 다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만족감, 실제성.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고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불안을 극복하거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노력은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들이 약속하는 수준의 불안에서와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 산 자동차는 우리가 이미 소유한 모든 경이로운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곧 우리 생활의 물질적 배경 속으로 사라져 특별히 눈길을 주게 되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강도가 창문을 깨고 라디오로 저간의 억설적 봉사를 해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광고는 또 어떤 물품이라도 우리의 행복 수준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행복 수준은 이것은 감정적 사건이 발휘하는 압도적인 힘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아무리 우아하고 세련된 자동차라도 그 만족감은 인간관계가 주는 만족감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아하고 세련. 그 만족감은 인간관계가 주는 만족감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집에서 싸움을 하거나 버림을 받은 뒤에 그 자동차가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순간이면 오히려 자동차의 냉정한 능률, 그 지시장치들의 정밀한 딸깍거림, 다체된 컴퓨터의 꼼꼼한 계산에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떤 직업이 주는 매력도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에 포함된 많은 것이 편집되고 오직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만 강조되기 때문이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눈에 보이는 것이다. 선망을 멈추지 못한다면 엉뚱한 것을 선망하느라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인가. 지위와 관련된 근대의 이상에 대한 공격의 핵심은 이것이 우선 순위를 엄청나게 왜곡하여 물질적 축적 과정을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로 지켜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상을 진실되고 폭넓게 규정한다면 물질적 축적은 우리 삶의 방향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왜곡하는 것에 격분한 존 러스키는 19세기 영국인. 그는 미국에 간 적이 없다. 이 영국인이 세계사에서 부의 가장 강한 강박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통렬하게 비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하는 관심을 결코 버리지 못했다. 이들을 지배하는 여신은 성공의 여신으로 묘사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부유하지 않으면 수치를 느꼈고 다른 사람이 부유하면 질투를 했다. 수치와 질투. 그러나 러스키는 고백했다. 예상과는 반대로 그 역시 부유해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부에 대한 생각이 아침을 먹을 때부터 저녁을 먹을 때까지 그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다고 그는 인정했다. 그러나 러스키는 자신의 동포가 미덕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강조하기 위해 불안은
모호한 말을 가지고 빈정거리듯이 장난을 치고 있을 뿐이다. 사전에 따르면 부는 단지 많은 액수의 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이 일차적인 의미도 아니었다. 부란 나비에서부터 책이나 미소에 이르기까지 뭐든지 풍부한 상태를 의미한다. 러스키는 부에 관심을 가졌고 심지어 부의 강박감도 느꼈다. 그러나 그가 염두에 두었던 부는 특별한 종류였다. 그는 친절, 호기심, 감수성, 겸손, 경건, 지성. 그는 이런 일군의 특징을 단순하게 삶이라고 불렀다. 그것에서 부유해지기를 바랬다. 친절, 호기심, 감수성, 겸손, 경건, 지성. 그래서 그는 이 최후의 사람에게서 부에 대한 일반적인 금전적 관점을 버리고 삶에 기초한 관점을 채택하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의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여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강렬한 경이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여 덜어줄 수 있다. 러스키는 말한다. 삶, 즉 사랑의 힘, 기쁨의 힘, 감탄의 힘을 모두 포함하는 삶 외에 다른 분은 없다. 사랑, 기쁨, 감탄. 고귀하고 행복한 인간을 가장 많이 길러내는 나라가 가장 부유하다. 고귀하고 행복한 인간. 자신의 삶의 기능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다듬어 자신의 삶에 나아가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보통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금고 자물쇠만큼이나 부유하지 못하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부유할 수가 없다. 러스키는 예언자처럼 평범한 진리의 말을 한다. 마치 아이의 말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했지만 세터데이 리브는 러스킨을 미친 가정교사라고 불렀고 그의 주장을 공허한 히스테리 발작,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견딜 수 없는 허튼 소리라고 묘사했다. 어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190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27명의 노동당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정치를 통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한 권을 꼽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7명 가운데 10명이 러스킨의 이 최후의 사람에게를 꼽았다. 13년 뒤 조지 버나드 쇼는 러스킨 탄생 100주년 강연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의 독설과 칼 마르크스의 고발은 러스킨의 저작에 비교하면 시골 사제의 진부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러스킨은 낙인을 찍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즐겨 자신을 보수파, 월터 스콧의 보수파와 호모의 보수파에 속하는 과격한 토리당원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쇼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대단히 혁명적인 인물을 몇 사람 만났다. 내가 당신은 누구의 영향으로 이런 혁명적 노선을 택하게 되었는가? 마르크스인가? 하고 묻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아니 러스킨이요 하고 대답했다. 러스킨주의자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기존 질서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철저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당대의 교양 있는 사람들, 바로 러스킨 자신이 속한 계급에게 보내는 러스킨의 정치적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심판으로 시작했고 또 끝이 났다. 당신들은 도둑대다. 러스킨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다. 19세기에는 돈이 완성된 삶의 여러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품위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 입증 가능한 선의 증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때로는 격노한 목소리로, 때로는 우울한 목소리로 비판을 퍼부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들은 부를 그 자체로 귀중한 목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영국에서처럼 그런 경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매슈 아널드는 교양과 무질서에서 이렇게 탄식한다. 오늘날 영국인 가운데 열의아홉은 큰 부가 위대함이나 행복의 증거라고 믿는데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굳게 믿기도 힘든 일이다. 러스킨이 7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놀드도 세계 최고의 산업 선진국 백성에게 부는 행복을 확보하는 여러 순환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행복은 내적인 영적 활동이며 그 특징은 친절과 빛과 삶과 공감이 확대되는 것. 친절, 빛, 삶, 공감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자기 나름으로 정의하여 데일리 텔리그라프의 비판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야유를 받았다.
토머스 칼라일도 러스킨이나 아놀드의 의견에 동조했는데 다만 더 성난 목소리였을 뿐이다. 칼라일은 미다스 1843년 미다스에서 묻는다. 과다한 부를 거느린 영국의 이 성공적인 산업, 우리 가운데 누가 그것을 부유하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삶의 호화로운 장식은 소유하게 되었지만 이 와중에 사는 것은 잊어버렸다. 장식만 없고 삶은 잊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비싼 술을 마시지만 그 중심을 보라. 과연 어떤 축복이 늘어난 것인가? 더 나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용감해졌는가? 심지어 흔히 하는 이야기대로 더 행복해졌는가? 이 하나님의 땅에서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며 바라보는 물건이, 바라보는 얼굴이 늘어났는가? 아니면 반대로 전보다 더 많은 물건이, 더 많은 얼굴이 만족감을 느끼며 그들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현금 지불이 인간들의 유일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칼라일은 근대 기업이 주는 혜택을 모르지 않았다. 회계의 어떤 측면에는 매력을 느끼기도 했다. 복식비는 감탄할 만하며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기록한다. 그러나 아놀드나 러스킨 그리고 그 전이나 후에 많은 사회 비판가들과 마찬가지로 칼라일은 그가 말하는 마몬 숭배, 즉 배금주의가 하나님의 땅에서 축복과 만족을 향한 충동을 삼켜버린 생활 방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치적인 변화, 사회적 위기 때문에 아무리 기분이 상하거나 난처해지더라도 우리는 그런 위기가 너무 뿌리가 깊고 너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 위계를 지탱하는 공동체나 신념들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런 위계가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여 체념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는 독특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관념들은 많이 있다. 자연스러운 관념들, 1857년에서 1911년 처음부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도록 정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권리도 능력도 없는 영원한 신의 뜻이다. 퍼시 백장. 교육받은 유럽 남자와 유럽 여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차이는 유럽 남자와 중앙아프리카의 야만 부족에 속한 니그로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여자들 다수는 그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종류든 성적인 감정으로 괴로움을 겪는 일이 별로 없다. 한인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인은 백인보다 열등하다. 따라서 흑인은 백인에게 종속되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인을 열등하게 여기는 우리의 체제는 자연의 위대한 법칙에 근거하고 있다. 알렉산더 스티븐슨 1861년. 사회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선험적 진리를 여기는 견해들이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고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정치적 의식이 깨어난다. 그런 견해들은 자신만만하게 주창될 수도 있고 나무나 하늘처럼 존재의 기본 구조에 속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정치적 관점에 따르면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현실적 또는 심리적 이해관계를 옹호하고자 만든 것이다. 이런 상대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것은 지배적인 믿음들이 자신은 태양의 궤도처럼 인간의 손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공들여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자명한 것을 이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칼 마르크스의 유용한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믿음들은 이데올로기다. 이데올로기적 진술이란 중립적으로 말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어떤 편파적인 노선을 밀어붙이는 진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 중립적으로 말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편파적인 노선으로 밀어붙이는 진술. 이데올로기.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데올로기적인 믿음을 주로 퍼뜨리는 사람들은 사회의 지배계급들이다. 그래서 지주계급이 결정권을 쥔 사회에서는 토지에서 나오는 부가 본래 고귀하다는 개념을 주민 다수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심지어 이런 체제에서 손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개념을 받아들인다. 반면 중상주의 사회에서는 기업가의 성취가 사회 구성원의 성공의 꿈을 지배한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시대의 지배적 관념은 늘 지배계급의 관념이다. 이데올로기. 모든 시대의 지배적 관념은 지배계급의 관념이다. 그러나 이런 관념들은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면 결코 지배를 할 수가 없다.
이데올로기적 진술의 핵심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감각이 없으면 그 편파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무색무취의 가스처럼 사회에 방출된다. 그것은 신문, 광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과서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이데올로기는 자신이 편파적인, 어쩌면 비논리적이고 부당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감추면서 자신은 그저 오래된 진실을 이야기할 뿐이며 오직 바보나 미치광이만이 여기에 반대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갓 태어난 정치적 정신은 예의와 전통을 벗어버리고 거리낌 없이 반대의 입장에 서서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러나 법정에선 변호사처럼 완강하게 묻는다. 꼭 이래야만 하는가? 억압적 상황은 영원한 고통을 겪으라는 자연의 심판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변화 가능한 어떤 사회 세력들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죄책감과 수치감은 이해로, 지위의 더 평등한 분배 방식에 대한 탐구로 바뀔 수도 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지적인 여자를 위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안내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때 우리 모두가 가졌던 환상, 즉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가 날씨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환상을 머리에서 씻어내야 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늘 존재해왔고 또 늘 존재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제도는 사실 일시적으로 임시 변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실제로 아무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변화가 몇 세대 만에 일어나곤 한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9년을 보내고 노년연금이나 과부연금을 받고 여자가 투표를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이 의회에 가 있는 것이 자연질서의 일부이며 전에도 늘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증조모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을 악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서양 사회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자신의 지위를 가장 성공적으로 바꾸어온 집단은 아마 여성일 것이다. 여성 다수가 자신의 지위에 의문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의식 발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반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어느 가을에 캠브리지 대학을 다녀온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그녀는 케임브리지에 갔을 때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을 둘러보기로 했다. 밀턴의 리키다스와 세커리의 헨리 에스먼드 이야기 원고를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도서관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자 은처럼 빛나는 친절하고 겸손한 신사가 나타나 낮은 목소리로 칼리지의 펠로와 동행하거나 소개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자는 도서관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울프는 우울한 목소리로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밑받침하고 있는 크고 당당한 기동, 즉 여성들이 평등한 권리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맞선다. 많은 여자들이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았겠지만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자기 자신이나 자연이나 신을 탓할 뿐 다른 방도를 모색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사실 역사적으로 여자가 남자와 똑같은 교육의 권리를 누린 적은 없지 않은가. 영국의 가장 유명한 의사들과 의외의 정치가들 역시 여자의 정신이 생물학적으로 남자보다 열등하며 그것은 두개골의 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어떤 여자가 자신을 도서관에 들여 보내지 않은 신사의 동기를 의심할 권리가 있겠는가. 도서관에 들여보내자. 더군다나 그 신사가 정중하게 미소를 띠고 사과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울프는 쉽게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녀는 전형적인 정치적 전술을 구사하여 도서관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다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묻는 대신 나를 들여보내지 않다니 도서관 문지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물었다. 내가 아니라 세상이지. 관념이나 제도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때는 고통의 책임을 아무에게도 묻지 못하거나 고통을 겪은 당사자에게 묻게 된다. 자연스럽다고 하면. 그러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아니라 관념이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하게 된다. 수치감에 쌓여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자라는 것일까? 피부색이 검다는 것일까? 돈이 없다는 것일까? 하고 묻는 대신 나를 비난하다니 다른 사람들이 틀렸거나 부당하거나 비논리적인 것이 아닐까 하고 묻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무죄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자연주의적인 관점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제도, 관념, 법은 어리석고 편파적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따라서
따라서 울프는 케임브리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받은 상처로부터 바깥으로 눈길을 돌려 여성의 일반적 지위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난 가난이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또 부가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생각해보았다. 나는 감금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불쾌한지도 생각해보았다. 또 한 성의 안전이나 번영과 다른 성의 궁핍이나 불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성장하면서 보았던 여성적 역할 모델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언제나 매우 매력적이고 철저하게 비이기적인 여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그녀는 가족 생활이라는 어려운 일에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을 희생했다. 닭이 있으면 다리를 잡았다. 외풍이 들어오면 앉아서 바람을 막았다. 간단히 말해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은 전혀 없고 늘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바람에 공감하도록 타고난 것 같았다.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도 질문은 계속되었다. 왜 남자는 술을 마시고 여자는 물을 마실까? 왜 한쪽 성은 그렇게 부유해지고 다른 성은 그렇게 가난해질까? 울프는 여성의 예속에 대한 이런 인상들 가운데 개인적이고 우연적인 것들을 걸러내려고 대형 박물관으로 가서 이곳에는 20년 전부터 여성의 출입이 허용되었다.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태도의 역사를 연구했다. 그녀는 사제, 과학자, 철학자들의 권위를 실어 특정한 편견과 설익은 진실을 전파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여자들은 신의 명령에 따라 열등해진 존재이며 체질적으로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없고 너무 몸이 약해 의사가 될 수 없으며 생리를 할 때는 기계 조작이 불안해지고 재판에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할 수도 없었다. 이런 비난을 들으며 울프는 문제가 돈임을 인식했다. 여자는 영의 자유를 포함한 어떠한 자유도 없었다. 자신의 소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늘 가난했다. 단지 200년 동안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다. 여자는 아테네의 노예의 아들보다 지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울프의 책은 구체적인 정치적 요구에서 절정에 이른다. 여자에게는 존엄만이 아니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1년에 500파운드의 소득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위와 관련된 근대 이상에 담겨있는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19세기의 인종이나 성에 대한 발언처럼 노골적인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요소는 이제 웃음을 지으며 무해해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요소는 훌륭한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 대하여 편파적인 또 때로는 편견에 사로잡힌 관점을 전과 다름없이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훨씬 정밀하고 의식적인 검토를 받아 마땅하다. 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는 진술과 이미지에서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며 이것은 생각보다 쉽게 우리에게 스며든다. 일요일 신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빨아들이고 나서도 그 시간에 야콥 브루크하르트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명이나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읽기라도 한 것처럼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과 욕망이 전혀 변하지 않은 채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런 신문의 위력을 대단히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백스 베버는 일요신문을 읽는 의식이 교회에 가는 의식을 대체했다고 보았다. 정치적 관점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다. 분석을 통하여 이데올로기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밝혀 그 뇌관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어리둥절한 채 우울한 표정으로 대응하던 태도를 버리고 눈을 똑똑히 뜨고 그 원인과 결과를 계보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까지만 올라가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까?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서는 일과 즐거움을 섞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행이 즐겁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는지를 안다. 에디는 우편물이나 처리하는 일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에드는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자원했다. 에드워드는 빈틈없는 사업 제안서로 상사의 눈을 사로잡았다. 에드워드 파크스 씨의 천재적인 마케팅 솜씨 덕분에 영업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왔다. 파크스 사장은 사람들에게 그냥 에디라고 불러주세요 하고 말한다. 결코 안주하지 말라. 당신이 고객과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고 있을까? 출신. 우리 항공사는 아침에 유럽으로 첫 출발 비행기가 가잖아.
연구를 해보면 지위와 관련된 근대 이상 역시 자연스럽지도 않고 신이 주신 것처럼 보이지도 않게 된다. 그것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생산과 정치 조직의 변화에서 생겨난 것이며 그 이후 유럽과 북미로 퍼졌다. 신문과 텔레비전에 주입되어 있는 물질주의, 기업가 정신, 능력주의에 대한 열망은 체제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봐요. 모든 시대의 지배적 관념은 늘 지배계급의 관념이다. 그리고 다수는 그 체제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다. 지배계급.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지위와 관련된 이상 때문에 생기는 불편이 기적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기후 위성으로 기상상태의 위기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늘 문제를 막아주지 못하지만 적어도 거기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용한 것을 가르쳐준다. 그 결과 피해의식, 수동적 태도, 혼란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욕심을 내보자면 이해는 사회의 이상들을 바꾸거나 그것과 씨름해보는 첫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도 중마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아무런 회의 없이 무조건 숭배하고 존경하는 경향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세계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